우리 설 연휴 직전 직후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오늘 장중에 미국의 그 3대 지수 선물이 계속 밀리는 그런 그림이었고,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락하면서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하루 아니었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면서 과연 이 이슈를 전략적 측면에서 대표님은 이번 이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간 좀 뭔가 부담되는 거 좀 끝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장된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실효관세율은 소폭 낮아질 걸로 추정합니다. 가봐야 되겠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지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물론 이제 3대 지수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연초 이후에 상승률도 우리가 더 높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여러 가지 어쨌든 이슈들이 많이 생겼던 주말이었는데, 뭐 살짝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오늘 뭐 장중에 두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코스피는 플러스로 전환되고 마이너스 코스닥은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 끝났는데, 이 정도면 뭐 연휴 우리 설 연휴 직전 직후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오늘 장중에 미국의 그 3대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0.6에서 0.8 뭐 이렇게 계속 밀리는 그런 그림이었고, 12시였나 11시였나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락했던 시간이 있는데 오전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오후였습니다. 오후였나요? 네, 오후에 급락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출렁이면 투심을 조금 약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저는 오늘 그래도 잘 버틴 하루 아니었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오늘 시장 또 한번 들어봤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왜 웃으세요? 네. 단기 과열 징후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과열 징후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주 전의 기억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팔란 얘기도 아닌데 네. 뭐 팔란티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모습들로는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무시하고 또 언제든지 벌떡벌떡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갖고 있는 종목들 팔 생각은 전혀 없는 종목들 이런 거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종목을 또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으면은 그런 거 대응할 전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뭐 다른 거보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를 그래서 제미나이와 챗GPT와 네. 그리고 3대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번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더니 나올 것 같은지 네, 셋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실적은 좋은데 네. 실적 좋은 게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잘 들으세요.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PR이 2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잘 들으세요. 네. 수도 있다. 네. 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던가요? 가이던스는 뭐 그래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항상 더 좋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진짜 아시지 않습니까? 뭐 50% 60%는 계속 또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코멘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일단 국내 기업들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반도체 쪽은요. 그런 거 챙겨보고 뭐 조금 자리 준다 그러면 더 사죠 뭐. 그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상승과 하락했었던 업종군들도 함께 아예 싹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죠. 지수도 5,900도 찍었었는데. 네. 오늘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동향은 관세 얘기 많은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시아 쪽은 안 열렸습니다. 오늘 대부분 홍콩만 열리고 나머지 일본도 쉬죠 오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안 열린 것 같고, 시장은
정강호 이야기지만 뭐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샀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모습들인 것 같고요. 원자재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상화폐가 좀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고래가 던졌대요, 고래가. 예. 그러면서 아까 분봉 보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 가도가 되게 수직낙하고 있고 이거 가끔 요즘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몇 번 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누가 던져 요즘 3개월째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ETF는 3개월째 예 유출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쪽에 바라보는 여력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러면 위험 자산의 한 축으로 본다 그러면 자꾸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그래도 뭐 원자재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물 관련된 쪽들은 강하다는 쪽으로 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까지 바로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업종을 보게 되면은 MLCC는 뭐 이제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삼성전기 뭐 다 갖고 있잖아요. 카메라부터 MLCC부터 기판까지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떨어지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MLCC 동생도 나도 같이 가 형. 그러면서 삼화 컨덴서가 훅, 삼화전기 훅 뭐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전력설비 전선은 뭐 달라위 없이 좋죠. 이쪽도 에너지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전력설비에 대한 얘기들고 전선 쪽은 약간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광통신을 여기서 했던가요? 이제 헷갈리는데 네. 광통신, 광트랜시버 뭐 이런 얘기를 예. 네. 요즘 미국의 코닝이라는 주가가 거의 우상향으로 쭉쭉 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 될 만한 거 뭐 있어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찾아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주도를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뭐 계속 올타임 하이죠. 네, 그런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부담들은 살짝 들어올 때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창투사 강하고요. 유통주도 약간 오늘 보니까 그 유통주 오늘 호텔 쪽들도 약간 좀 선방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춘절이 이제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턴하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까지 오늘 대한항공이 리포트가 좀 긍정적인 게 나왔죠. 우주항공은 묻지도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좀 같이 나온 것 같고요. 자산주 쪽도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쪽들은 상승했지만 약간 좀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고 우주항공 쪽이 약합니다. 근데 이쪽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5월달, 3월달에서 5월달로 연기되면서 뭐 헬륨인가 뭐가 뭐 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고 오늘 금융주는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묵직했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우주항공과 연결돼서 움직였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렇게 상승과 하락했던 업종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팀장님께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탄력적인 부분도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스토리 자체도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 과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력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진짜 이건 고민돼서 제가 네. 왜냐하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안 오른 게 아니니까 네.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 고민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기기는 그런 용기를 전력기기도 거의 한 2, 3년 오르지 않았나요? 네, HD 네, 현대엘렉트릭 맞죠. 스타트 끊으면서 지금 거의 한 2, 3년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차트에는 사실은 컨빅션 있게 비중을 실기는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건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포트를 이렇게 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어떤 이슈로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관세 관련돼서 흔들림이 있었지 뭐 미국의 뭐 사모 신용 펀드 관련된 이슈도 또 있었고 뭐 하잖아요. 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흔들림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포트의 일부는 좀 담고 가야 되는 조정이 나오면 가야 되는 게 전력기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제 그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우리가 그래도 좀 강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했죠. 근데 이제 최태원 그 회장님이시죠. 네. 네, 회장님이 왜요? 왜요? 예. 갑자기 회장님을 찾으셔서 예. 아, 예. 네. 20일, 21일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셔가지고 네. 와 1,300억 달러 벌 것 같다라고 했나요? 네. 엄청 큰 돈을 반도체로 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관련된 기사에 쭉 내려가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AI로 인해서 들어가는 전력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로 돈 많이 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한테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AI로 인해서 이거 대비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최태원 회장님이 하신 걸 보고 미국에도 만만치 않은 여전히 그러한 뭐 수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수요 대비해서는 공급이 아직은 좀 타이트한 부분이거든요. 본격적인 증설은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가장 빨리 증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회사는 이미 그 땅이라든지 부지가 놀고 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빨리 그냥 이제 공장 짓고 할 수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워낙 15년 뒤에 이제 약간 증설했다가 이 다운 사이클 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다가 작년 이제 거의 하반기부터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물량들은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뭐 관세를 매기든 뭐 구리 같은 원가가 올라가든 계속 변압기 가격에 전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로 가면 서서히 이제 좀 약해질 텐데, 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시장 외적인 뭔가 뭐 그러니까 자체 변압기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들로 만약에 주가에 조정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면, 뭐 내가 한 종목을 사기가 어렵다라면 우리 소래도 전력기기 인프라 맞죠. 있나요? 있습니까? 네. 제가 누가 보면 짠 줄. 이게 전혀 짠 거 아니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안 나서. 네. 어쨌든 그런 ETF라도 담고 일부 조정 받으면 담는 게 필요할 거고, 대신에 전력기기가 꺾이지 않으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거와 반도체와 지금 전력은 사실 같이 가는 방향성이거든요. 네. 반도체 오르면 당연히 캐펙스 투자 많이 하고 AI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 소모 뭐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사이클인데, 만약에 대규모로 AI 캐펙스에 대한 이제 컷이 나온다, 뭐 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생각보다 수요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반도체 가는 동안은 전력기기가 결국에는 같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증권주도 그렇고 전력 쪽도 그렇고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ETF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희 회사에도 AI 전력 인프라 있습니까?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고, 혹시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 대표님께는 이제 메모리 쪽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러니까 HBM 얘기보다 어떤 메모리 쪽 사이클이나 수익성이 더 HBM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의 뷰를 듣고 싶었었거든요. 좀 어찌 보고 계십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 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소개도 시켜드리고 예. 분위기가 어떤지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애써 외면했는데,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CLSA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메모리 섹터 아웃룩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요런 얘기 있죠.
AI 인프라 설비 투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쪽에서 클라우드 기업들 설비 투자 2025년에 70% 급증, 작년에 70%, 올해 65%. 그건 뭐 다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 시장에 관련된 쪽입니다. FCF는 확 꺾였어요. 이거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금으로 꺾이다 보니까 당장 우리 배당이나 자사주배 못 해줄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뿔난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클라우드 기업들은 더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안 냅니다. 예, 지금 IRA 통을 통해서 이렇게 설비 투자 많이 하게 되면 세금이 완전히 확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 재정적인 입장 쪽에서는 약간 또 불만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저 세금 많이 돈 버니까 소득금 냈는데 네. 이걸로 많이 상쇄를 시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좀 노이즈 비슷하게 좀 나오는 과정이다. 이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정부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여부들도 앞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내용들은 일단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2028년 때 가야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다 삼성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네. 마이크론도 일단 뭐 싱가포르나 일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장으로는 이들이 1, 2위가 의미 있게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할게.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피를 꺾을 정도로 강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큐도 이제 본격적인 쪽이 아니라 변수는 뭐 많이 얘기하는 중국 쪽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중국은 뭐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중국에서 또 그들의 행정명령 비슷한 걸로 자국산 장비를 50% 이상 쓰라고 해야 뭐 보조금이나 뭐 이제 예. 어떤 이제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내 중국산 쪽으로 들어갔던 장비 쪽들은 또 약간 또 이제 고민스러운 거겠죠. 이제 그건 또 사이드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전히 내년까지 뭐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공급 부족 국면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일단 HBM4 관련된 쪽에서 이런 쪽들은 이제 약간 글로벌 IB마다 좀 색깔이 달라요. 지금 CLS에서는 삼성이 원시 공정 수율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우리 한국의 기사로는 원시 공정 들어가서 충분히 수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또 아닌 걸로 나오네요. 이게 못 잡게 되면 HBM4에 대해서 이게 쑥쑥 들어오는 게 약간 좀 점유율 확대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확인돼야 그 다음부터 쭉쭉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HBM4에서 55%,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직 의미 있는 자리까지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HBM이 그만큼 또 이쪽도 생산하는데 제약을 받는 거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둘 다 봤었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전략은 탑픽을 하이닉스로 보네요. 그냥 그렇다. 예,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목표가가 125만 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26만 원입니다. 근데 둘 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30% 업사이드, 20%대 후반대 업사이드인데 다 비슷한데 왜 하이닉스가 더 최소 줍니까? 특이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495달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하느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낫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일 to be continued. 또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지금으로서의 투자 의견이 좀 다르십니까? 아니요. 뭐가 그거 진짜 답답해요. 뭐 어떤 때는 하이닉스가 뭐 실적 대비 저평가는 하이닉스가 맞죠. 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아직 비밀에 쌓여 있지만, 네, 근데 뭐 보니까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뭐 80%까지 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밸류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나는 이게 더 낫고 나는 뭐가 더 낫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관리하실 때, 여기서 만약에 또 주가가 조정이나 약간 묵직하다 그러면은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나 SK 스퀘어나 이런 것도 같이 보강시키면, 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사게 되면은 오히려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낮게 갖고 있는데 지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이거 사게 되면 잠깐 쭉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하게 되면 대안도 있다. 그쪽도 보시면서 그럼 그쪽이 조정 나왔을 때 그걸 또 하게 되면 새로운 종목 사는 건데 똑같은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ETF는 권하지 않습니다. ETF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하세요. 예, 경고입니다, 경고. 예, 아 그냥 농담으로 말씀하신. 이게 농담 같으세요? 예, 농담입니다. 아 진짜로? 농담입니다. 아 농담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반도체 투자도 사실 아까 전력기기와 같은 질문이에요.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사면 내 평단가가 높아지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사면 단가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걸 감내하고 사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오른 거는 기대나 꿈으로 오른 게 아니라 네. 실적을 수반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실적을 낸 만큼 내가 값을 치러야지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싸게 사고 싶으면 1년 전인가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막 그 오너 일가들 지분 뭐 반대 매매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회사 순연금이 250조로 들어올 정도로 오늘 막대하게 원래 돈을 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주주환원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도 카드가 남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기에서 M&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똘똘한 기업 M&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올 수 있겠죠. 주주환원 플러스에서. 네,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ADR 관련된 이야기들만 있고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한 방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저기 앵커님 따라서 요거 바꿨거든요. 네. 이번에 바꿨는데 앞으로. 네, 빨리 지금 스마트폰을 살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그냥 바로 저도 수리하러 갔다가 샀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점점 이제 반도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이 이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계속 그렇죠. 예, 오늘이 제일 싸다. 예, 이게 올리기도 애매하고 올리면 안 팔릴까봐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두 개 다 뭐 저는 대표님 말씀처럼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가 좋을지를 진짜 애매하면 반도체 ETF를 묶어놓은 ETF가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는 어쨌든 레버리지도 ETF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좀 따라하고 싶으면 뭐 레버리지 ETF도 좋은 타이밍에 잘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도 뭐 지금 당분간은 3월 달까지는 적어도 1분기는 계속 이 흐름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반도체 ETF는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 저도 또 얹었다가는 이제 너무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저는 자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우리 KB증권 이은택 이사님 예.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네. 뭐 뒤에 2분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작년에 탁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연준에서 금리 이제 약간 내리는 순간부터 해서 튀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관세가 불확실하잖아요. 아직은 지금 네. 여러 가지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15%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2분기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끝났네라는 생각들을 2분기에는 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면 네, 네. 약간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또 뭐 일부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작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즐기되 2분기에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일 수는 있겠으나 과거 사례를 이사님과 봤을 때 4월과 11월에 대한 어떤 급락 가능성들, 근데 그때가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더라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맥락에서 또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역용할 부분은 또 역용할 수 있는
이슈이니까요. 또 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뭐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 오늘 급등했었던 이게 정말 다음 주제가 될 것인가? 뭐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MLCC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기적으로 사이클을 타고 쭉 우상향할 수 있을 분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때 MLCC는 전기차에 뭐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주 그동안에는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가 이제 전기차 들어간다 그러면서 뜨거웠었죠. 네. 그랬었는데 막상 그쪽에 고점이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약간 좀 묵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공급 과잉 이런 네. 쪽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또 서버용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쪽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커집니다. 이게 일반 서버 대비해서 그 데이터 센터나 서버용 들어가게 되면 100배가 더 들어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어이구 이게 어디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만장이 들어간답니다. 어이구 이게 어디야? 이런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각받는데 근데 이거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한계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라타가 쭉 보다 보니까 어차피 세계 1위는 무라타고 다 나를 타고 가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급 부족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들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대만의 한 4위, 5위 업체들 같이 이제 시장 점유율 낮은 업체들이 먼저 올립니다. 예. 왜냐면 내가 표본이 먼저 돼볼게라고 하면서 먼저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기도 올릴 때가 됐고 무라타도 올릴 때가 됐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무라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겠다. 근데 아마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무라타는 세게 안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공장도 벌써 가동이 신규로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다시 가동될 때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급은 살짝 늘었는데 가격도 같이 올리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PRQ가 다 좋아지는 모습들이죠.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MLCC 쪽들 삼성전기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한때는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가지고 좋은데 좀 비싼 느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해 실적도 뭐 업체들 더 열어야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안 맞을 거예요. 지금 목표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주가 올라가게 되면 다 상향합니다.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일 모레 또 삼성전기 나오는 리포트 한번 잘 보시죠. 거기서 저 얼만큼 또 실적을 업사이드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근데 이것만 MLCC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에 갖고 있는 FPC, BGA 쪽과 관련된 기판 쪽들도 역시나 바쁘다라는 쪽들로 가동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바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판 쪽의 종목들도 같이 보긴 봐야 되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원자료를 가지고 마진을 얼만큼 깎았냐 이거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판 쪽들은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끝단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이거는 실적이 바로 안 꺾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만 확인된다 그러면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최근 들어서 기판주들 뭐 다 그래도 뭐 고점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못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서 허덕허덕이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는데 되게 억울한 게 이 회사도 블랙록이 5%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먼저 부각받았던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고밸류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고민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는데 실적을 통해서 큰 고민 덜어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원자재들을 제일 하단에 있는 쪽들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단에 들어가는 회사들 쪽에서 두산 있죠. 이거 싼 거죠. 그리고 또 두산에 들어가는 파미셀 자회사가 또 CCL 쪽으로 공급하는 회사죠. 이런 거 다 같은 단어로 본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맞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이수페타시스만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추가 흐름들 확인해보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나 기판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참 원래 들었어도 이런 강세장에서도 참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이쪽과 관련해서 그 팀장님께서도 첨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작년부터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의도에서는 좀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다음으로 2026년도에는 기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작년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잘 안 믿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기는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네. 몇 년 만에 저게 한 번씩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전기차가 한참 붐일 때요. 그 MLCC의 탑재량이 스마트폰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스토리로 예, 살짝 움직였다가 결국엔 삼성전기가 다시 좀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 옛날에도 전기차 한다고 탑재량 많이 간다고 했다가 이번에도 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못 하시는 분들이 놓친 케이스가 많을 텐데 삼성전기가 이제 지금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쇼티지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지금 제한적이고 오히려 그 AI 데이터 센터 서버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레벨이 높은 네. 고사양이면 그쪽으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사양 쪽은 이제 또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반도체에서도 보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OLED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LCD가 다 넘어가고 나니까 LCD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경험했고, 지금 MLCC도 약간 그러한 케이스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말고 그 밑에 있는 약간 범용 MLCC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온기가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 또한 조정이 나온다면 또 담아봐도 되는. 근데 조정이 나오는 거죠. 네, 조정이 나오면 또 손이 잘 안 나가죠. 우리가 네. 또 대표적인 또 담아야 되는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판 그리고 뭐 이렇게 MLCC 우리가 삼성전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업종군이 있고 아 여기서 좀 불안감이 커진다. 과거 사례 때문에 뭐 그런 업종군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두 분 얘기 나눠보면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스탠스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러면 LG노텍이 안 갔는데요. 또 예. 안 합니다. ETF 안 합니다. 예. 종목할 겁니다. 예. 네. 아 LG노텍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는 3거래일 동안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항공주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을 뿐더러 이게 우주항공과 이렇게 싹 묻게 된다면 항공주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항공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이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서 이제 되게 이제 좀 강한 약간 톤이 대한항공 쪽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업체들도 골고루 다 항공주들이 다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 지금 계속 박스권입니다. 사실은 길게 보면 대한항공이 이제 겨우 고개를 좀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 정고점이네요. 예, 정고점 딱 걸려 있는 위치거든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금 네. 근데 저는 지금 정고점을 벗어나면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시장의 색깔이 여객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운송 쪽이 아니라 저는 방산 쪽으로 시장이 보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온 이제 여의도에서 나온 리포트의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글로벌 선도 항공사들은 이제 자석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조금 더 돈을 이제 잘 벌고 있는데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3단계 정도로만 딱 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다른 이제 글로벌 선도 항공사들보다 덜하다. 근데 아시아나랑 합병이 잘 마무리가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결합이 다 끝나면 자석을 다른 항공사들처럼 4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눌 것이다. 뭐 이러면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실적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주식은 좀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 EPS를 약간 좋게 만드는 요인이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에는 곱하기 PER이잖아요. PER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저는 여객이나 화물 같은 운송보다는 결국에는 오늘 뭐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는 대한항공을 방산주로 시장에 보게 되면 PER 멀티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아마 방산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 항공우주 말씀드릴 때 올해 한국 항공우주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KF21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KF21은 유인기고요. KF21이 나왔을 때 그 주위를 둘러싼 무인기 편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거기에 통과를 받은 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인 편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 항공우주가 KF21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계속 하반기에 받는다라면, 그러면 KF21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대한항공의 이 무인기 관련된 사업부도 시장에서 좀 바라봐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제가 그 무인기라 드론이라든지 이런 박람회를 가면요, 대한항공이 왜 대한항공이 여기 있지 할 정도로 꽤 큰 부스 사이즈를 가지고 항상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예. 드디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객 화물과 같은 운송이 아니라 뭐 물론 그쪽도 본업이 잘하면 좋은 거고요. 이제 방산 쪽으로 혹시나 뭔가 모멘텀이 바라면 곱하기 PER이 방산주도 우리 멀티플을 좀 높게 쳐주잖아요. 네. 대한항공이 약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박스권에서 약간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한판 이제 붙느냐 안 붙느냐. 네. 왜냐하면 여기서 붙어버리면 유가가 튀어버릴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항공사들은 어쨌든 유가 튈 때는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짧게 끝나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좀 길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박스권에 또 갇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노이즈로 박스권에 계속 갇히게 된다면 어쨌든 이 방산과 관련된 스토리는 결국엔 나올 것이고, 싸게 살 수 있는 좀 약간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한항공은 조금 이제부터는 약간 다른 색깔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여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튀고 원달러 환율 튀고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악영향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지만 한 대 맞겠죠. 네.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우주항공과 그러니까 꿈이 붙는다면, 저도 이제 차트를 길게 봤더니 길게 보면 거의 4년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이죠. 네, 대한항공이. 근데 이제 전고점까지 왔으니 이걸 뚫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이 채 안 남긴 했는데, 저희가 2부에서 잠깐 얘기 나왔었던 그 관세 이슈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면서 오늘장 열리기 전까지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나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연 이 이슈를 현대차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업종이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뉴스를 적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략적 측면에서 대표님은 이번 이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동차는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자동차는 변한 거 없습니다. 품목별 관세 15% 그대로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 관련된 얘기, 또 로봇 투자 관련된 얘기, 대량 생산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관세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되면은 IEPA 2파에 여기에 근거했던 게,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쪽에서 관세 위헌 판결을 받는데, 이게 지금까지 근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중에 가게 되면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역시나 무역법 제 122조 활용해서 10% 발표하고 또 그 다음 날 바로 15%로,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사후관세가 임시관세로 바뀌었다는 것 빼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국 시장도 올랐던 거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런 근거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 301 요거 301조는 슈퍼 301조죠. 통상법, 그리고 322조 관련된 쪽에서 국가안보 관련된 쪽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또 한 3, 4개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요게 122조 활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50일입니다. 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뭔가를 대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임시로 대체하는 거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 122조. 이게 관세법 관련된 쪽인데, 이게 한 100년 전, 그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거였죠. 경제공황 때. 요거 잘못 썼다가 큰 아주 미국도 그렇고 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관세 올리다 보니까 경제공황의 또 하나의 빌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쓰려고 하는데 요거 갖다 쓰게 되면은 별 ICT 조사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0%까지 그냥 바로 특별히 뭐 제한 없이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걱정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는 아유 이제 또 약간 좀 뭔가 부담되는 거 좀 끝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그런 대응을 쓸 수 있겠다는 것도 그게 관세법 122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301조 또 이거 그 USSTR이 또 막 조사 들어가서 품목별로 또 따르륵 때린다. 이것도 짜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으로는 말이 돼요. 미국 입장으로는 아유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그 계산해야 되고 머리 아프고 대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장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요겁니다. 관세 환급 가능성.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 IEPA 쪽에 근거에서 나왔던 것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환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1대1로 소송으로 다 해서 현실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절차가 또 많이 복잡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용 들어서 받는다고 해서 그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면 또 될 텐데 뭐 다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효관세율은 소폭 낮아질 걸로 추정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좀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물가 관련된 쪽들도 추가로 발생할 인상폭은 매우 작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지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GDP 성장률이나 나머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예상은 그래도 뭐 이렇게 지난 그 관세만 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부담은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인데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갑니다. 근데 거기서 으르렁거리면서 가서 뭐 또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혹시나 중국 관련된 쪽에서 약간 완화된 조치나 뭐 공급망 관련된 쪽에서 뭘 좀 풀어주면서 뭐 딜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 쪽으로는 중국이 압박이 들어가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측면들이 높은데 거기서 혹시나 품목 쪽에서 중국의 변화가 좀 풀어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왠지 또 섹터별이나 산업별 쪽에선 영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한번 또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24일 날, 25일인가요? 그 트럼프 국정연설,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를 또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네, 끝. 어휴 참. 그러니까 내용도 많을 뿐더러 이거 셈법 계산기 두드린 게 참 아유 복잡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중립기업 받고 이제 좀 관망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이슈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께서는 별도로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만약에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다시 이제 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이 없는데 돈을 돌려줘야 된다. 결국에는 그러면 또 채권 찍겠네. 금리. 예, 채권 많이 찍으면 채권이 흔해지니까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금리는 튀겠네. 이게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네. 하나죠. 왜냐하면 금리가 튀면 주식 시장에는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저는 이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환급 규모를 베센트 재무장관께서는 한 1,300달러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 영향이 어떨 것인지를 조금 한번 봐야 되는데, 2년으로 하면 1,300억 나누기 2하면 연간 650억 달러가 되는 거고, 1,300억에다가 5년을 나누면 5로 나누면 매년 한 25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뭐 전체 발행하는 채권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수준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채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소요 연수가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연간 지출 부담 또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걱정했던 국채 발행 증가에 따라서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톤 다운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 부분만 제대로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진짜 관세 환급해주면서 관세 때문에 가격 올랐는데 환급해줬으니까 다시 이제 가격 낮춰라 이렇게 압력을 해서 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가가 뭐 낮아지고 이러면 진짜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채권 금리가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채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큼의 부분은 아니다 보니 그래도 금리 급등과 관련된 뭐 우려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번 상호관세 위법과 관련된 영향들이나 시나리오들은 또 대표님께서 쫙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 팀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게 또 언제 어떤 뉴스로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왔던 이 상호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막 더 딥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